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사연을 듣는 걸 무척이나 좋아하는 여자랍니다. 맨날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직접 신청을 하게 되었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바로 가족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된 것이랍니다. 특히 결혼 생활 대목이 꽤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 이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먼저 소개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느 평범한 집처럼 그렇게 살았던 저희 가족은 비록 형편이 빠듯하기는 해도 화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크게 다치셨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돌아가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재활을 거치면서 다시 일상을 평범하게 보내게 되실 줄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병원 측의 황당한 판단으로 인해 아버지는 잘못된 수술을 받고 마셨습니다. 그 이후 재차 수술을 받으셨지만 이미 아버지의 컨디션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엄마는 그 괴로운 과정을 다 지켜보시며 너무나 힘들어하셨습니다. 내가 힘없고 바보 같기만 한 사람이라서 미안해. 여보, 다음 생에 있다면 부디 나같이 어리석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 당신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넘치고 매사에 열심히 살던 남자는 나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 여보, 부디 가는 길 편안히 가. 알았지? 내가 끝까지 지켜볼게. 당신 손을 내가 꼭 붙잡고 있을게. 엄마가 목 놓아 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때 그 임종의 순간에 저도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중학교 졸업을 축하한다며 웃어주신 분이었고 졸업식에 꼭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신 지 몇 주가 되었으니 그 사실에는 자체에는 적응이 된 지 오래였으나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흐느끼며 말씀을 이어가시는 엄마의 모습이 마치 꿈처럼 느꼈습니다.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던 상태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한 가정을 박살내버린 병원 측은 그 어떤 유의미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힘없고 바보 같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병원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상대할 배짱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력해서 비참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시작한 고등학교 생활을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중학교 때는 제법 활발한 게 저의 모습이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딴판이 되어 있었어요. 이따위 더럽고 불공평하고 치사한 세상을 살아봤자 뭐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었으며 대학을 잘 가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따라 붙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제일 잘 간다고 하는 경우가 의대였는데 기껏 그렇게 대학을 잘 가서 죽도록 노력해서 의사가 되면 뭘 하나요? 그런 비양심적인 행위로 한 가정을 망쳐놓는 게 의사인 것을요. 냉소적인 생각만 하게 된 저는 교우 관계가 좋지 못해졌고 그래서 1학년을 통으로 날리고 외롭게 지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정신이 좀 차려지더라고요. 아버지의 기일을 보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영원한 이별이 가슴속으로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괴로워하시던 엄마 역시 아버지의 기일을 기점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앞만 보여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그렇게 학교 생활에 임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상황이 따라와 주지는 않더라고요.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몇 명이 2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되었는데 다른 애들한테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얘들아, 김지연 쟤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다들 실수로 말을 걸지 않도록 주의해. 김영은 취미가 사색을 즐기는 거야. 보기에는 우울해 보여도 쟤는 원래 저러는 애니까
그러려니 여기고 넘기면 돼. 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도 저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혼자 지내는 걸 즐겨하는 아이라고 소문만 더 무성해져서 그런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경우만 늘어났죠. 제가 어쩌다가 친구들이 주고받는 재미있는 농담이 들려와서 웃음이라도 지을 때는 핀잔이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야, 김지연, 너 왜 웃어? 어? 나는 그냥 이야기가 웃겨서 웃음이 나온 건데 미안해. 엿들을 생각은 아니었어. 우리들의 목소리가 컸으니까 들렸을 수도 있지. 그런데 너는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원래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든 애잖아. 그리고 너는 웃는 게 안 어울려. 웃지 마. 어느새 저는 함부로 웃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즐거운 표정을 짓고 웃고 활발하게 굴고 이런 걸 다른 애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숙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기에 정확히 그 현상을 정의 내리지 못했으나 나이를 먹고 나서 그런 상황들을 돌아보니까 그건 다른 애들이 저에게 나대지 마라 이렇게 딱 경고를 하고 선을 긋는 행위였습니다. 얌전히 구석에나 처박혀 있고 감히 까불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제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어 하는 걸 분명히 걔네도 눈치를 챘을 건데요. 의도적으로 저를 외면하면서 억눌렀던 그 애들이 정말 못되어 처먹은 것들이었습니다. 3학년으로 올라가서는 다들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지내느라 분위기 자체가 확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어영부영 학교 생활을 간신히 했었죠. 제가 모두에게 배척을 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고마웠던 것 같아요. 혹시나 목소리를 크게 내기라도 하면 눈총이 날아들고 타박을 듣게 될까봐 항상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학창시절에는 학교가 전부나 다름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전문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2년제 학교였고요. 취업 연계가 꽤 괜찮은 곳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학비도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괜찮게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곧장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 생활비는 제 스스로 이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엄마에게 더 이상 의지를 하면 안 될 것만 같았어요. 식당의 주방 일부터 건물의 청소일까지 엄마는 안 해보시는 일이 없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빚이 일부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일을 하시던 도중에 다친 것이었으나 그 회사에서는 갖가지 규정을 들이밀면서 소액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생활비를 벌고 집에 있던 빚까지 갚으시려면 엄마는 쉬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석하게도 손을 벌릴 만한 친척은 딱히 없었습니다. 전부 형편이 좋지 않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저희 집을 도우려 했다면 십시일반 뜻을 모아서 친척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서글펐으나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원망을 할 수도 없는 문제였으니 이런 게 바로 살면서 마주하는 인간관계 속의 고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마와 저는 서로를 이해하는 이해자였고 서로가 있기에 의지를 할 수 있는 모녀지간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때도 있었고요. 짧은 대학 재학 기간은 금방 지나갔고 정신없이 바쁜 대학 생활을 하며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로 돈도 벌었던 저는 어느새 예전에 제법 활기찼던 성격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래, 내가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방황을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건 다 지나간 과거인 거야. 더욱 기운을 내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그런 저의 긍정적인 변화는 취업 준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었죠. 22살의 늦봄에 어느 중소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해의 추석 명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활기차고 웃음이 넘치는 명절이 되었죠. 이제 앞으로 별 걱정 없이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듬해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면서 무리를 해오셨던 탓인지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그날 엄마는 밭에 일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러 나서셨던 참이었습니다. 밭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업무 도중에 받았을 때 얼마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눈가가 시큰해졌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부족한 자식이었구나. 내가 못난 딸이었어. 진작에 엄마를 더 살펴드렸어야 했던 건데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는 소리만 멍청하게 믿어버렸다니. 아직 멀쩡하다고, 팔팔하다고, 일은 어떤 것이든 거뜬히 해낼 수 있다고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하시는 앞에서 나는 여태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웃고만 있었던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깊은 후회와 반성이 들었습니다. 병원의 응급실에서 마주한 엄마는 너무나도 속상하다는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왜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 잘난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저 무식하기만 하고 네 아버지도 나를 안 만났으면 더 멋지게 살았을 남자인데 정말 아깝게 떠났어. 엄마,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는 왜 하고 그러세요?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운명이 그랬을 뿐이에요. 아니 어쩌면 아버지는 더 일찍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 분인데 엄마를 만나서 그날까지 그나마 더 사셨던 것일 수도 있잖아요. 뭐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엄마는 잘못이 없고 굳이 잘못이 있는 쪽을 고르자면 그건 바로 저예요. 제가 잘난 자식이 아니고 한없이 못난 자식이니까 엄마가 고생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쓰러지시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예, 지연아, 너 그런 소리 마라. 너는 한없이 잘난 자식이야.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 있다면 그건 바로 너야. 네가 내 유일한 자랑거리인데 못났다니, 네 잘못이라니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내 가슴 찢어진다. 엄마가 스스로를 비하하시면 제 가슴도 그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엄마는 저를 향한 미안함으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무리해서 일을 나가시는 건 그만두기로 하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엄마를 아예 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그렇게 해드릴 만한 제 능력이 따라와 주지 않다는 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식당 일을 나가시며 엄마는 지내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저희 집에 닥쳤던 진정한 문제는 엄마의 건강 악화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남동생이 저보다 훨씬 아버지와 더 친했고 가까웠어요. 오붓하고 보기 좋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춘기가 와서 괜히 부모님께 심통을 부리고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 전까지는 남동생을 곧잘 질투하고는 했었어요. 제가 그런 아이였죠. 저도 아버지에게 치대고 싶고 마음껏 조르고 싶은데 그러진 못하는 동안 남동생은 망설임 없이 아버지의 등에 올라타고 장난까지 치는 녀석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저는 부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역시도 입버릇처럼 사내 녀석은 이래야 한다고 그러시면서 남동생을 맨날 더 높게 쳐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서 남동생보다 뒤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죠. 남동생이 얄미웠어요. 어린 동생을 질투나 하는 못난 누나가 바로 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는 넋이 쏙 빠져 있었고 힘든 학교 생활을 하느라 남동생 챙길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구쟁이였던 녀석이 어느 순간 조용해져 있길래 그것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나 기껏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저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남동생 녀석의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사춘기가 와서 말수가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해진 게 아니었어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냥 다 놔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따돌림을 당했다면 남동생은 자발적으로 세상에 벽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 우울함으로 둘러싸인 벽을 제때 아무도 부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동생의 상태는 점점 악화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뉴스에서 이런 단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일본어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쓰는 표현으로 히키코모리입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집에서 자발적으로 갇혀 사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은둔족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뉴스를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제 남동생이 바로 뉴스에서 사회현상으로 꼽는 이런 경우에 속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동생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몰랐죠. 심각한 걸 전혀 몰랐다가 대학을 안 가겠다는 소리를 듣고서 엄마와 제가 둘 다 귀를 의심했던 것입니다. 대학을 안 가? 왜? 그럼 대학 안 가고 뭐 할 건데? 몰라. 모르기는 뭘 모른다는 거야. 네 이야기인데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건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 바로 일자리를 구할 거야? 아니, 그럴 생각 없어. 왜 생각이 없는데? 취업할 생각 없어. 그럼 일단 졸업한 대로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해.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돈을 벌고 하고 싶은 걸 생각하고 고민하면 되는 거야. 그때 가서 다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또 공부를 해도 되는 거고. 내 말이 뭔 뜻인지 알아들었지? 솔직히 머리 끝까지 화가 났었으나 남동생이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기색을 하고서는 축 늘어져 있으니까 차마 그 앞에서 험한 소리가 안 나가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남동생을 전혀 챙기지 못했던 게 사실이기도 하니까 속으로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남동생을 뒤에서 응원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줄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누나 노릇은 거뜬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니 그런데 이 녀석의 아르바이트를 비롯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생각이 없었지 뭔가요?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살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남동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1년은 어디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보라는 차원에서 그냥 뒀습니다.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대 젊은 청춘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만큼 바보 같고 멍청한 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이 대궐같이 넓은 집이라면 또 모를까. 집도 아담하게 이럴 데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한 집에서도 좁은 방에 햇볕도 잘 들어오지 않게 커튼까지 나까지 그렇게 쳐놓고서 남동생이 지냈습니다. 만화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게 전부였어요. 1년을 그렇게 허비하면 정신을 좀 차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친구들은 전부 대학교에 가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있는데 너는 그러고 싶어? 도대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뭔데? 나는 진짜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냥 나를 좀 내버려두면 안 돼? 내가 바라는 건 그것 말고는 없어. 그래? 그거야말로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야. 너를 그냥 내버려두는 거. 근데 너 돈 없잖아. 밥은 네 손으로 차려 먹을 줄 알기나 하니? 할 줄 아는 게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너인데 혼자서 뭘 어쩔 거야. 엄마가 내가 너한테 없으면 네가 이따위 정신병자 같은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너는 그것마저도 혼자서는 해낼 수 없어.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집안 일을 하고 밥을 차려주니까 네가 이따위 정신 상태로 살 수 있는 거야. 알아? 제발 주제 파악이나 하고 주둥이를 놀려. 제가 그쯤에 직장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겨우 이런 돈을 받으면서 이런 취급을 당하는 곳을 계속 다녀야 하나? 이런 자괴감이 마구마구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일을 하시다가 손목을 잘못 쓰셨는지 손목이 너무 시큰거리고 통증이 밀려와서 밤에 잠도 설친다고 했습니다. 꾹 참고 내색을 안 하시다가 제가 캐물으니까 그제서야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고요. 얼른 더 나빠지기 전에 정형외과에 가라고 그랬죠. 그러자 엄마는 또 돈 들고 시간 들게 생겼다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책을 하시는 듯 보였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남동생이라는 놈이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나 벅벅 긁으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그게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종일 자빠져 누워있으니까 제가 속에서 열불이 안 끓어오를 수가 없었죠.
너무 화가 나서 이제는 못 참겠다 싶어서 남동생한테 쏘아 붙였어요. 남동생은 제 촌철살인 앞에서 말문이 막혔는지 고집스레 입을 꾹 다물 뿐 대꾸를 못하더군요. 자기도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반박할 거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다가오셔서 제 팔을 잡아 끄셨습니다. 지연아, 너 네 동생한테 왜 그래? 말을 왜 그렇게 심하게 내뱉어? 네 동생이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엄마가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구시니까 저 녀석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잖아요. 막말로 먹을 거 하나 없고 잘 공간이 없으면 저 녀석이 계속 저러고 지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너는 바쁘게 직장을 다니느라 잘 모르는 거야. 제가 뭘요? 도대체 뭘 모르는데요? 네 동생 좀 불쌍히 여겨라. 응? 불쌍한 애야. 네가 그렇게 혼내고 다그치면 안 돼. 남동생이 저를 화가 나게 만들었다면 엄마는 저를 환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동생에게 돈 1원 한 장도 안 가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동생이 그 지경으로 힘들어하면서 우울해하느라 땅을 파고 들어갔다는 걸 너무 뒤늦게 알아차려서 엄마는 그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진작에 남동생의 아픔을 알아줬다면 그때 보듬어주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남동생 혼자서 방치가 되느라 상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엄마는 그렇게 보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엄마의 주장이 아예 틀린 것도 아니었기에 저도 정말 착잡했죠. 누나로서 미안한 점도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고 한두 번이어야지 매번 이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지쳐갔습니다. 남동생 때문에 제가 저절로 성질이 더러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속에 화가 쌓여갔으니까요. 즐거운 일이 생겨도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남동생이 떠오르면 입가에 웃음이 사라졌고 엄청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좋은 순간에도 남동생의 밥을 차려주면서 한숨을 내쉬는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에 그 맛있는 음식이 속에서 얹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나게 살아오지는 못했어도 열심히 제가 부릴 수 있는 성실함을 다 부려가면서 그렇게 살아왔건만 남동생이라는 걸림돌이 생긴 것이 억울하기도 하였네요. 그런 남동생을 내치지 못하시는 엄마 때문에 속상한 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 그 부재가 자연스러워졌던 것처럼 남동생의 기행도 그러했습니다. 한 5년 정도 되니까 정말 익숙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헛된 꿈을 꾸었던 것이구나. 저 녀석이 정신을 차리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번 생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어느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좋은 이직 기회가 생겨서 그쪽으로 일자리를 옮기면서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집에는 엄마와 남동생 뿐이었는데요. 차라리 엄마는 저에게 혼자 나가 살게 된 것이 잘 됐다고 그러셨습니다. 남동생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는 걸 앞으로는 덜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엄마, 솔직히 저는 엄마가 걱정이에요. 대체 엄마가 무슨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못난 자식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셔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자식이 못났으면 그건 다 부모 탓인 거겠지. 그 애미가 잘못 낳아준 탓인 거야. 내 책임이니까 내가 끝까지 지고 가련다. 지연이 너는 새로 직장 옮긴 데서 앞으로 더 잘해봐라. 그곳이 원래 다니던 곳보다 여러모로 환경이 괜찮다면서. 네,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능력도 부족한 바보라서 고작 그런 곳에서 수년을 허비했나 봐요. 남들 눈에는 열이면 열, 전부 다 그 회사 정말 이상한 곳이라는 말을 할 법도 한 그런 악덕한 기업이었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여태 다녔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린 셈이었죠. 경력을 쌓기에는 훨씬 더 나은 곳으로 가게 된 거니까. 엄마도 그렇게 아시고 혹시나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 딸은 엄마보다도 진작에 훨씬 나았으니까 걱정은 안 해. 그런데 다만 네가 얼른 짝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싶은 생각은 드는구나. 이 사람이다 드는 남자가 있으면 꼭 놓치지 말고 얼른 결혼해라. 알았지? 엄마가 왜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저만의 가정을 만들어서 엄마라든지 남동생 같은 이런 가족의 문제에서 제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죠. 굳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음에도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평생 고생만 해오신 엄마가 너무나도 안쓰러웠고 한없이 죄송하다는 심정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제 인생은 어쨌든 살아나가야만 했으니까요. 앞을 보고 나아가자는 다짐을 다시금 강하게 떠올리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새로운 인연 또한 만났습니다. 남편하고는 딱 1년을 만났고요. 만난 지 1년 6개월이 되던 날짜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랑 만나기 직전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오래 투병을 하신 끝에 영면에 드신 것이었죠. 오래 편찮으셨고 그래서 돌아가실 것도 진작에 알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까지 다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도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괴롭고 허무하더라. 남편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저 또한 부친상을 겪어본 입장이었기에 공감이 갔죠. 그런 유대감으로 저희는 무척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헛헛한 심정을 저를 만나면서 달래고 채운 남편이 저와 무척이나 결혼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어쩔 수 없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어요. 우리 만석이는 세상에서 제일 잘난 녀석인데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만석이보다 잘난 녀석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집안도 외모도 능력도 전부 변변치 않아서 삼박자가 고루고루 미달인 여자하고 우리 만석이하고 결혼을 하게 되다니 이건 하늘의 농간이고 배신이야.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 못내 분해 보이시기는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고 기분이 나빴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냥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으니까요. 객관적으로 제 남편이라는 인물은 시어머니의 주장대로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는 그냥 저냥 보통으로 생겼고요. 키는 여자인 저보다 한 뼘 정도 더 컸어요. 어디 가서 키로 뽐낼 일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살집은 보통이었고요. 대학은 이름 모를 4년제를 나왔고 모아놓은 돈은 2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장가를 갈 때까지 꼴랑 2천만 원밖에 안 모았다니 이게 무슨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다 이유가 있었죠.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크게 별 볼 일 없는 대학 간판인데다가 성적 관리도 개판인 상태로는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공부를 했어요.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했냐고요? 아니죠. 고시 공부를 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고시 공부를 시작해보라고 강력히 권했던 것이 주된 이유였어요. 그렇게 4년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죠. 남편은 그냥 4년이라는 시간만 날려먹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중병을 앓고 계신다는 것이 드러났던 시점이 그때였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편찮으신데 내가 언제까지고 공부에만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어. 그래서 안타깝지만 공부를 접어야 했지. 만약 계속했다면 1년만 더 했어도 내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나 아버지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었으니까 후회는 없어. 남편은 그렇게 주장하였는데 진실은 저 너머에 묻혀져 있을 따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이고 나발이고 시간이 얼마가 더 주어졌든지 간에 남편의 사건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네요. 어쨌든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탓에 남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좀 늦어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자인데 수중에 모은 돈이 2천만 원인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간단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들어간 직장이 억대 연봉을 주는 곳이었다면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겠죠.
월급이 쥐꼬리만한 곳이니까 그런 숫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학벌도 그저 그렇고 내세울 경력도 없는데 좋은 곳을 갈 수 없었으니 별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도 믿는 구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집안의 재산 말입니다. 저희 부부의 신혼집은 시댁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위치한 빌라였는데요. 5층 건물의 2층이요. 그곳은 시아버지께서 8년 전쯤에 사두신 집이었습니다. 웬 빌라를 사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들을 장가 보낼 때를 대비하는 목적도 있었고 그때 그 매물이 확 저렴하게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원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해외를 나가게 되면서 저렴하게 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결혼을 하면 집장만 걱정은 없었죠. 그리고 그때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으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이 그럭저럭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꼴랑 2천만 원을 들고서도 저와 결혼한다고 그랬던 것이었죠. 저는 절대 맨몸으로 시집을 간 게 아니었고요. 그 신혼집에 들어가는 온갖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제가 다 해왔습니다. 오로지 제가 모으고 모은 그 돈으로만 구입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당신의 잘나지 잘난 아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툴툴거리시는 분이었네요. 남편이 여러모로 그렇게나 잘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 중이었으니까요. 아들 사랑이 너무 유난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귀로만 듣고 흘려 넘겼었는데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가니까 그런 것쯤은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시댁이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자꾸만 시어머니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간과했던 것이었죠. 저를 당신의 아들보다 부족하다고 후려치시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 엄마까지 그렇게 보시는 건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일이나 좀 다니신다고 하길래 나는 그런가 보다 했었지. 식당 일을 나가시는 줄은 꿈에도 몰랐지. 세상에 식당 일을 하신다니. 그것도 꽤 오래되셨다니. 아이고 그거 내 팔자야. 어쩌다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돈이 생겼을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있는 앞에서 굳이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셨어야 했을까요? 너무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확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제가 피곤한 퇴근길에 굳이 시댁에 들러서 안 받고 싶은 반찬을 억지로 받던 와중이었죠. 짜증 어린 제 시선을 받으신 시어머니께서는 피식 웃으시며 이런 큰 소리로 혼잣말을 이어가셨어요. 바깥 사돈도 안 계시고 당체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응수해드렸죠. 아, 우리 엄마 저녁은 드셨을지 모르겠네. 못난 딸이 결혼도 못나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사돈 집에서 바깥 사돈도 안 계시는 것이겠구나.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 제가 틀린 소리 한 건 아니었죠. 바깥 사돈이 안 계시는 건 시어머니 입장에서나 저희 엄마의 입장에서나 똑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발끈하셨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어머, 어머님이 거기 계신 줄 몰랐어요. 어머님도 제가 여기 있는 줄 모르셨죠. 그래서 아까 혼잣말을 그렇게 하신 거죠? 제가 태연하게 대꾸를 해드렸더니 잔뜩 화가 나신 얼굴로 저에게 삿대질을 날리셨는데 그뿐이었고 말씀으로는 더 이상 따지지 못하였어요. 저에게 전곡을 찔리신 모양이었습니다. 왠지 그 이후로 저를 더더욱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게 된 눈치였어요. 그런 분께 제 남동생의 진짜 현실을 알려드릴 수는 없었죠. 남동생은 직장을 다니다가 안 맞아서 쉬고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둘러댔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뭔 놈의 공부를 나이 먹고서 붙잡고 있어. 공부는 학창시절에 실컷 했어야지. 나이 먹고 나서 공부를 한다는 것들이 나는 제일로 이해가 안 가더라. 작정하고 허송세월 보내겠다는 거 아니니? 그런 정신머리가 어디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 제 남동생 진짜 골칫거리였고 제 만성 두통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동생이었어요. 시어머니께 흉을 보여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받아쳤어요.
근데 어머님 아들도 공부하겠답시고 나섰다가 4년이나 까먹었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이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얼른 그 자리를 피했었죠. 이런 고부관계가 당최 어떻게 흘러갈지 저로서는 한숨만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짝을 만나서 결혼을 잘했다고 엄마는 무척 좋아하셨어요. 남동생이 그 모양이니까 저라도 남들처럼 멀쩡한 인생을 사는 모습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나 감격스러운 듯 하였습니다. 그러니 엄마에게는 제가 결혼 생활의 애로사항을 참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없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척만 했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 분이셨는데 남편은 가운데서 중재를 잘 못했어요. 본인은 극구 부인을 했으나 제가 보기에 남편은 마마보이였습니다. 아닌 척 굴어도 결국은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안 됐고 제일 안쓰러워서 동시에 제일 믿을 수 있고 제일 현명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였거든요. 남편과 살면 살수록 그런 부분들이 보였어요. 이런 여러 가지 고충이 드러났던 것과는 별개로 결혼 생활하면서 잘 풀린 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남편의 일자리 문제였죠. 저와 결혼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난데없이 남편이 회사 내에서 일이 잘 풀리는 바람에 승진을 했습니다. 코딱지만한 회사이기는 해도 그 안에서 승진을 한 게 어쨌든 좋은 일이었죠. 그로부터 5개월 정도가 다시 지났을 무렵에 남편은 대학 선배에게서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 회사를 작게 차렸는데 혹시 와서 일을 하지 않겠냐는 제의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펄쩍 뛰셨고요.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그런 선택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근본도 없는 이상한 신생 회사에 갔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거라고 보셨습니다. 남편도 그건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제 생각은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곳에서도 미래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 전망이 밝지는 않잖아. 차라리 이럴 때 옮겨서 손발이라도 잘 맞는 사람들하고 일을 해보는 건 어때? 그리고 스카우트를 받아서 일을 해보았다는 경력이 나중에 엄청난 쓸모를 발휘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제 말에 남편이 솔깃했습니다. 자기를 잘 알아주고 대우를 해주는 곳에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남편의 내면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께서 지인들과 어디를 놀러 가셨다가 음식을 잘못 드시고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는 둥 며칠 내리 고생을 하셨어요. 남편은 그 틈을 타서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저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이제 쫄딱 망하게 생겼다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원망을 쏟아내셨죠. 아주 대단한 곳을 다니고 있었다면 모를까. 딱히 그런 것도 아니니까 쫄딱 망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솔직하게 생각을 밝혔다가 하마터면 시어머니께 뺨을 맞을 뻔했습니다. 손을 치켜드시더라고요. 사람을 때리려 하시다니. 그때 너무 놀랍고 실망했고 아무튼 복잡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제 조언을 받고 옮긴 곳에서 즉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예상 밖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였으나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모른 채 하시며 입을 싹 닦으셨습니다. 모든 게 결단을 잘 내린 남편이 이뤄낸 것이지 그 과정에서 제가 이룬 건 아무것도 없다고 보셨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원인 모를 이명증세가 심하게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추측만 있었습니다. 게다가 직장 내에서는 그때 이모저모가 많았거든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 낳고 일 낳지 일 낳고 사람 난 건 아니라고 봤거든요. 괜히 무리를 했다가 사달이 날 수 있음은 과거에 엄마가 쓰러지셨던 일화만 떠올려 봐도 알 수 있었고요. 남편이 이제 전보다 벌이가 훨씬 좋았으니 제가 일을 안 다녀도 가게에 부담이 갈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몹시도 배가 아파하셨어요. 우리 만석이가 쇠가 빠지게 고생하며 벌어온 돈으로 저게 혼자 집구석에서 즐기면서 유유자적하게 지내고 있다니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제 덕에 남편이 잘 나가게 된 것임을 시어머니께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을 안 하셨기에 제가 무조건 염치 없이 누리기만 하고 민폐만 끼치는 존재라고 보셨던 거예요.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의 골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즐거운 일이 있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제 기분을 가라앉게 만들었던 남동생처럼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시어머니의 역할이 딱 그랬습니다. 남편과는 너무 괜찮다가도 시어머니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중간에서 남편이 역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사니까 시어머니와 선을 딱 긋고 사는 것도 힘들었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퇴사를 한 것을 두고 엄마는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엄마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사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었는데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제 소식을 듣고 남동생이 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동생에 관해서는 엄마가 과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기에 처음엔 안 믿으려 했는데요. 거듭 정말이라고 사실이라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말이 헛나와서 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느라 일을 그만뒀다고 네 동생한테 그렇게 말을 해버렸지 뭐니. 네? 제가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은 건 아닌데. 그치만 어쨌든 그 녀석이 제 걱정을 다 안다니까 그건 정말 놀랄 노짜네요. 시큰둥하게 대답했으나 가슴 한켠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나 허송세월을 오래 보내고 있는 제 남동생이 한심하고 원망스러운 건 당연했으나 한편으로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있었죠. 왜 엄마가 자꾸 남동생이 불쌍한 애라고 하시는지 이제야 이해가 될 것 같았어요. 남동생은 진작에 정신이 아픈 환자였던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쉬고 있는 김에 아예 남동생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도록 제가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요일 늦은 밤중에 남편이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같으면 다음 날 우리 아들 출근해야 하니까 1분이라도 더 자야 한다면서 그리 여기실 뿐이었는데 말이죠.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남편한테 물어봤는데요. 별거 아니라고 그냥 잘 자라는 인사를 하려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신 거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던 남편의 표정이 오묘했습니다. 어딘가 들떠 보이는 기색이었어요. 정말 희한한 일 다 보겠다며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말았었는데 이틀 뒤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남편과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기등으로도 안 들었죠. 그랬더니 부하가 치미셨는지 홧김에 이실직고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 만석이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 로또. 네? 뭐라고요? 로또요? 아, 회식이 있거나 하면 꼭 로또 같은 걸 사는 버릇이 있기는 하던데. 근데 당첨이라뇨? 몇 등인데요? 하여간 로또 당첨이 됐어. 몇 등인지 네가 그건 알아서 뭐하게. 1등이 아니라면 굳이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별거 아니니까. 저는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굴었습니다. 유도해 내기 위한 연기였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걸려드셨어요. 1등 맞거든. 우리 만석이가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됐어 이거사. 그런데 너 같은 걸 계속 끼고 살아야겠니? 내가 처음부터 너는 마음에 안 들었어. 만석이한테도 너랑 이혼하라고 말을 다 해놨고 어제부로 이야기 끝났으니까 너는 그런 줄 알고 이혼이나 해라. 로또 1등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았죠. 살면서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람 자체를 주변에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남편이 1등이라니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간신히 진정하고 입을 열 수가 있었네요. 그걸 알았는데 제가 이혼을 하겠나요? 어머님은 저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아, 예. 너 그러면 안 되지. 너도 너를 하나도 안 사랑하는 남자랑 살면 불행하지 않겠어? 시어머니께서 거품을 물며 난리 바가지를 치셨고 저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이가 없어서 일단 남편하고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로또 당첨된 게 맞다고 하더군요. 서울 올라가서 1등 당첨금 수령할 계획이고 세금 제하고 아마 15억 정도 받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건 안 하고 우리 엄마 그냥 드릴 거야.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엄마 힘들어하셨어. 그 심정 몰라드려서 너무 죄송하더라. 엄마가 반대하신 결혼을 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려서 나는 당신하고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못 살아봤어. 엄마가 당신하고 이혼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어떡하냐? 기가 막힌다. 뭐 있던 사람이 다 있어? 아니, 전부 다 떠나서 로또 1등 당첨됐는데 이혼하자는 거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내가 당첨된 거잖아. 당신이 한 거 아니잖아. 제 앞에서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남편이 버럭 소리를 그렇게 질렀을 때 저는 문득 남동생 생각이 났어요. 저도 지금 이따위 결혼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을까 싶더군요. 솔직히 결혼 생활에 미련 따위 없었고 그게 제 본심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혼해 줄 테니까 돈이나 내놔. 얌전히 이혼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내 몫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3억은 줘야지. 일단은 숫자를 그냥 던져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주춤하더니 엄마한테 여쭤봐야 한다는 마마보이 같은 반응이나 보이더군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는 이를 악무셨습니다. 연금이 있는 거 박박 끌어다가 최선을 다해 마련하면 1억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데 그 이상은 못 줘. 없어.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 당장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저도 당장 이혼하겠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서요. 이런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돈 주세요. 저의 싸늘한 목소리에 시어머니께서는 서두르셨습니다. 어딘가에 막 전화도 하시더군요. 돈 때문이었죠. 그러더니 1억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걸 확인하고 저는 바로 이혼 도장부터 찍었습니다. 거지 같았던 결혼 생활의 막이 내렸습니다. 엄마한테는 시어머니의 괴롭힘과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그래서 위자료 받고 이혼했다고 둘러댔어요. 이제 돈도 시간도 있겠다. 남동생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게 자리를 바로 알아봤어요. 엄마가 식당 일이 적성에 맞아서 그걸 하시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식당을 차려드릴까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예,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너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우리 만석이가 지금 난리도 아니야. 죽겠다 그런다. 어쩌면 좋아. 오시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했죠.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우리 만석이가 나 보러 들렀다가 놓고 간 로또 용지를 보고 맞춰봤던 것인데 내가 날짜 확인을 잘못했다. 지난주 거를 잘못 보고 내가 번호를 맞춰봤던 거였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또 당첨이 아니었던 건가요? 시어머니께서 엉엉 우셨습니다. 엉뚱한 착각으로 이혼해 1억 지급에 완전히 삽질을 하신 것이었죠. 이혼 전에 당첨금을 수령하면 혹시 제가 저의 몫을 주장할까봐 느긋하게 당첨금을 찾으러 발걸음을 옮겼던 두 사람은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서 헛웃음이 나왔죠. 죄송하지만 안 돌아간다고 답변을 드렸더니 돌변하시면서 1억이라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무하시네요. 제 입장에서는 받으면 그냥 끝인 돈인데요. 왜 드려야죠? 그리고 집에 빚이 있어서 갚은 거에 썼고요. 또 제 동생이 사실은 많이 아파요. 대학도 안 갔고 취업한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어요. 정신병이 심한데 돈이 많이 들까봐 치료도 못 받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큰돈이 생긴 덕분에 감사하게도 치료를 받는 중이랍니다. 진실에 거짓을 섞어서 말씀을 드렸고 시어머니께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이런 미친 상놈의 집안 같은 이라고. 욕을 하시다가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얼른 전화를 끊고 번호 차단을 했었죠. 남편도 저한테 다시 받아달라고 연락을 했었어요. 1억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시 부부로 살아주기만 하면 된다면서 애걸복걸 하더군요. 저를 바보라 아는 모양이었어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남편이 옮겼던 그 회사는 금세 망했더군요. 신생의 한계를 극복 못한 것이었죠. 아담하게 차린 분식집은 엄청 잘 돼서
들인 돈을 금방 회수했을 정도였어요. 엄마가 음식을 하시라고 차려드린 건데 남동생이 불 앞에 섰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남동생이 음식을 하고 엄마가 손님 상대를 하셨네요. 양념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남동생이 새벽같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직도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엄마는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집에 벌어진 기적, 로또 당첨 같은 나날이 아닐까 싶네요. 이 이야기는 아주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 부디 좋은 시선으로 제 선택을 바라봐 주셨으면 해요. 글재주는 없지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태어날 무렵에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께서 홀로 자식들을 키워오셨어요. 아무래도 형편이 넉넉지 않고 형제들도 있다 보니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어찌어찌 나중에 기술을 배워서 잠깐 직장도 다녔어요. 하지만 썩 대단한 직장은 아니라서 그마저도 벌이가 시원찮았어요. 그러던 차에 다른 일을 좀 알아보면서 저도 어느새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런 저를 보고 좋다는 여자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돈도 없고 학력도 안 되는 내가 뭐가 그렇게 좋은가 싶었는데 그 여자는 어릴 때 자기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성식 씨, 우리 얼른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어머니한테도 인사도 가고요. 그럴까요? 나 믿고 결혼해도 괜찮겠어요? 그럼요. 성식 씨, 나는 아무래도 다 좋아요. 성식 씨면 함께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잘 살아봐요. 여자 쪽에서 너무 적극적이기도 했고 우리 집 식구들은 딱히 능력도 없는 막내 아들이지만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장가를 안 갈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타이밍이 잘 맞물려서 형제들이 조금씩 돈을 보태주기도 해서 둘이 겨우 작은 방을 하나 얻어 살게 되었어요. 이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나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자아이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내가 아버지가 된다니. 아들이 태어나던 날의 감상은 정말 벅차오르다 못해 어디다 표현할 길이 없더군요. 고마워 여보. 너무 고생 많았어. 안간힘을 쓰며 고생해준 아내도 고맙고 핏덩이로 나와서 앵앵거리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 생명체를 보니 가슴 저 밑에서부터 뭔가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그간 별 관심이 없고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던 내 인생이지만 이제는 정말 장난이 아니다. 앞으로는 더 칼을 갈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직업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근처 알고 있던 사장님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기도 하고 작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보기도 했어요. 사장님은 뭐든 성실하게 하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성식 씨,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회사에 요즘 활기가 도네. 더 열심히 해야죠. 감사합니다. 아, 성식 씨 아들이 지금 몇 살이야? 이제 2살이에요. 아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구만. 한참 클 때이네.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건 오로지 가정 때문이었죠. 저만 보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 제 수준에서는 생활비를 당신 모자라지 않게 아내에게 주었다고 생각해요. 아내도 늘 고마워하면서 받았고 돈을 갖다 줄 때마다 맛있는 찌개와 돼지고기를 잔뜩 삶아서 항상 든든하게 차려주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생이란 놈이 원래 그런 건지 제 인생만 이런 건지 갑자기 아내가 나와 아들 앞에서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냥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저에게 어떤 말도 없는 쪽지만 두고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말도 안 나오고 그 상황에서 이 다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판단이 안 서나 봅니다. 주인집 아주머니 댁에 가서 이런저런 사정 설명을 하며 아무런 방법도 뭣도 없는 하소연을 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내가 자네한테 진지게 말을 해줄 걸 그랬네. 난 또 괜히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꼴이 될까봐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말이야. 실은 말이야, 우주 엄마가
어느 날부터인가 몰래 외출하더라고. 아들을 나한테 맡기고. 그래서 어느 날은 따라가 봤는데 어린 남자랑 팔짱을 끼고 있더라니까. 너무 놀라서 금방 돌아와 버렸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었지. 아유, 성식 씨 어쩌면 좋아, 이 일을. 네, 아내는 그냥 나와 아들 앞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본인보다 더 몇 살 어린 동네 남자랑 바람이 났더군요. 그것도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넋이나가 며칠을 술만 마시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당장 갓난쟁이 아들은 먹을 거 달라고 울어대니 답이 없더군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배신당하고 죽겠다는 심정이라고 해도 눈앞에 있는 생명을 그냥 놔두고 사치스럽게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낮 시간에는 슈퍼 아주머니께 얼마 드리고 아들을 맡겨두고 그 전보다 더 험악하게 일을 해야만 했어요.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슈퍼 아주머니께 아들을 받아 안으면 아들 역시 고나고 땀에 절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 엄마가 있었으면 편히 안겨서 어디 산책이라도 다니고 엄마 품에서 실컷 놀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어이없이 종족을 감춰버린 아내가 너무 허망하게 느껴지고 미워지다가도 숨을 쌕쌕거리면서 잠드는 아들을 보면 그건 그것대로 너무 예쁘게만 느껴졌어요. 우주야, 아빠가 잘 키울게. 조금만 아빠 믿어줘. 아이의 볼을 대고 그런 말을 혼자 중얼거리는 날들이 많았죠. 그렇게 아주 힘겹게 일을 이어가면서 배를 골아가면서 아들과의 거처를 겨우 서울로 옮기게 되었어요. 저 역시 서울 쪽으로 옮겨가서 일용직을 하려니 이전보다는 일거리가 좀 늘어서 살만하더군요. 물론 몸은 나만하지 않고 늘 진한 땀 냄새를 풍기며 밥도 허겁지겁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 있으니 저는 그런대로 일을 해나갔고 아껴 쓰면서 살다 보니까 그럭저럭 아들과 살만한 작은 집에 몸을 누이게 되었어요. 아들도 시간이 갈수록 자라가면서 학교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제 아빠에게 이런저런 투정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우주야, 쉬엄쉬엄 공부해야지.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근데 우주야, 밥은 챙겨 먹었니? 내가 알아서 먹었어요. 설거지도 해놨고요. 아빠, 내가 밥 차려드릴게요. 아들은 외려 땀투성이 아빠를 안쓰러워하며 고사리 손으로 밥을 차려준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때 참 미안했던 것이 소풍이나 무슨 상담이나 엄마가 따라가야 하는 일에 제가 한 번도 참여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늘 땀에 찌들어 있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 먹거리를 잔뜩 사서 해롱해롱한 상태로 밥을 차려주고 반찬을 해줬고요. 학원이나 뭔가를 가고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돈을 대주는 정도밖에 해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어린데도 때 한 번 안 쓰는 아들이었죠. 아들은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라서 가끔 선생님한테 전화가 걸려오고 매번 좋은 이야기만 듣게 되었어요. 우주는 교우 관계도 좋고 머리도 좋고 이해력도 좋아 공부도 잘하는 편이에요. 이대로라면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해봐도 되겠어요, 아버님. 그래요? 신기하네요. 전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는데.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이 성적표를 늘 확인하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이한텐 뭐니 해도 중요한 건 건강이고 얼마나 행복하냐이지 성적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허나 아들은 그런 제 생각과는 달리 바락바락 애를 쓰며 공부를 하곤 했어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결국 내 아들이 일을 치더라고요. 바로 당당하게 의대에 합격해버리고 그 길로 의사의 길까지 큰 풍파를 겪지 않고 쭉쭉 이어서 가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구나. 아비가 딱히 해준 것도 없는데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그간 학비 대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리 기념으로 오늘 고기라도 먹으러 가자꾸나.
아들이 대학에 합격한 날 저는 아들을 데리고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마음으론 더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지만 이거라도 아들 입에 넣어주며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죠. 잘 자라줘서 고마운, 한없이 고마운 그런 마음이요. 당시 저는 노가다를 하면서 일을 해오던 중 이제 몸이 슬슬 축나 일을 좀 쉬고 싶었으나 갑자기 아들 학비 생각도 나고 아직 아들이 장가를 안 갔으니 좀 더 해야 되겠더군요. 그래서 몸이 죽어나라 또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나이도 있으면 고만 좀 하지. 그러다 몸 축나겠어. 우리 나이엔 몸도 사릴 줄 알아야 해. 네, 적당히 할게요. 가끔 가다가 밥을 먹으러 가는 식당 아줌마께서 제게 걱정 어린 얼굴로 이런 말을 하시곤 했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몸이 성할 때 하루라도 일을 더해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게 내 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니까요. 아들은 대학까지 무사히 잘 마쳤고 그중 몇 번은 장학금까지 받아 이 아비를 기쁘게 해주더군요. 아버지, 이번 학기는 돈 안 대주셔도 돼요. 하면서 소식을 전해오는데 이 녀석이 자기 아빠 고생 안 시키려고 열심히 공부했을 거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렇게 제 아들이 의대를 졸업하니 주변에선 더할 나위 없이 절 부러워했어요. 우주 아빠는 좋겠어. 혼자 몸을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 말이야. 대단해, 대단해. 둘이 키워도 못하는 일을 우주 아빠 혼자 해냈네 그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저는 한 게 없어요. 우리 아들이 다 알아서 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칭찬도 듣기 싫지 않았어요. 어쨌건 자식 잘 키웠단 칭찬이니까요. 그러고 나니 이제는 아들이 장가만 가면 되겠다 싶더군요. 그럼 이제 저도 아들에 대해 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아들이 30이 되어도 여자 얘기를 도통 꺼내질 않더군요. 의사 생활이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아들이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니 마음이 초조해지더군요. 우주야, 아버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여자 없냐? 만나는 여자 없어? 없어요, 아버지. 그래. 제가 실망한 기색을 내비쳐도 아들은 그저 없다는 대답만 일관했어요. 아들은 심지어 결혼에 딱히 뜻이 없다며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 더 걱정될 수밖에요. 이걸 체념해야 하나, 아들한테 다시 말을 해봐야 하나, 아니면 내가 선자리를 알아보아야 하나, 어찌해야 할지 망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의외의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놀라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아버지, 나도 슬슬 이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말이니? 네, 아버지만 괜찮으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상견례 하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잠깐 숨을 가다듬은 다음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아들은 꽤 갑작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나름 확신이 있던 건지 상대 쪽 아가씨와도 진지하게 말을 했다고 하고 저만 괜찮으면 멀지 않는 시일 내에 상견례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기다리던 소식이라 저는 아들을 얼싸안고 잘했다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얼른 자리 잡아야지. 내가 아가씨는 언제 볼 수 있는 거냐? 상견례 때 보면 되죠. 상견례 때 아버진 직접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기도 한데 집으로 한번 데려오기는 좀 그런가? 네, 그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상견례 때 얼굴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 알겠다.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그리하자. 솔직히 아이를 혼자 키운 만큼 저는 한번 우주의 여자친구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한테 이제 며느리이기도 하고 사실 상견례 전에 인사하러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 말로는 며느리 쪽이 부담스러워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상견례 날만 기다렸죠. 상견례 날을 앞두고 왜 그리 긴장이 되는지
나름의 준비를 해서 아들과 고급 식당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제가 면접을 보는 마냥 그렇게 긴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만지고 맨날 작업복만 걸쳤으니 근처 옷가게에 가서 옷도 위아래로 해 입었는데 이런 제 모습이 낯설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보였어요. 허나 이때 아들의 반응이 이날 저를 무척 속 시끄럽게 하더군요. 아버지, 옷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머리는 또 그게 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상견례인데 이런 날은 신경을 써야지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도 신경 쓴다 했는데 많이 이상한 거냐? 그냥 들어가요.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전에 없이 날카롭게 탁탁 말을 던져대는 아들의 모습이 좀 낯설었어요. 당황해서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이미 상견례 약속 시간으로부터 여유가 없어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상대 아가씨 쪽 사돈 어른들이란 뭘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뭔가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더군요. 과연 아들이 저한테 한 소리를 할 만도 했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 자체가 계속 신경 쓰이고 수도 없이 머리를 매만지고 옷깃을 다시 여잡게 되는 그런 위축되는 부유함이 있더군요. 왠지 모를 낯선 감정에 계속 무한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사돈 되시는 분이 제 마음에 걸리는 말을 하더군요. 혼자 아들을 키우셨다 들었는데 힘드셨겠어요. 회사에서 나름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다던데 요즘 어떠세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회사를 다닌다니 저는 그냥 노가다 꾼일 뿐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들이 제게 서둘러 눈짓을 보내더군요. 그제야 전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눈치챘고 사돈 어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장단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경기가 불황이라 힘들긴 한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줍잖게 그리 장단을 맞추긴 했지만 찝찝함은 가시질 않았어요. 아들이 왜 굳이 내 직업을 숨긴 건지 꼭 그래야만 했는지 섭섭함을 감출 수가 없어 물을 계속해서 들이켜야 했어요. 상견례가 무사히 끝난 후에야 저는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우주야, 왜 아버지 직업을 거짓말한 거냐? 말하기 창피했어? 그런데 바로 미안한 기색을 보일 줄 알았던 아들이 제 말을 듣자 그냥 한숨을 푹 쉬더니 이러더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격이 안 맞으니까요. 아들은 이 말만 제 앞에 툭 떨어뜨리더니 그대로 며느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후 아들은 그날부터 좀 이상해진 건지 아니면 원래 혹은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대화가 많지 않던 날에 저런 모습이 만들어진 건지 헷갈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결혼식 때 아빠만 오는 게 좋겠어요. 식구들 말고요. 뭐야? 어느 집에 물어봐도 결혼식 때 부모만 쏙 뽑아서 부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어렵게 산다고 제대로 경조사 참석도 잘 못하고 살았지만 그런 풍조 정도는 상식인데 말입니다.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 큰아빠랑 큰고모, 아빠 동료들한테도 다 말해뒀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 말하면서도 이 당연한 걸 이렇게 굳이 말해야 된다는 게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아들은 안경을 확 벗고 저를 노려보더니 잔뜩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에 눌리게 되었어요. 아버지, 저 창피해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제발 부탁이야, 제발. 내가 다른 거 뭐 대단한 거 부탁한 거 아니잖아. 집을 해달라고 했어. 예식비를 아버지한테 내달라고 했어. 저 결혼식 조용히 치르고 싶으니까 좀 들어주세요. 아버지 친구들, 고모 안 오는 게 그게 조용히 치르는 거냐? 그런 거야? 네, 아버지. 사돈 어른 댁 어떤 분들이신지 보셨잖아요. 저희 형편 그에 비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고요. 제발 자식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너, 내 아들 맞니? 사실 당장 아들이 살 신혼집을 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고 모든 걸 혼자 알아서 하겠다는 그 말에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저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 아들을 보니 너무 속이 상하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참지 못하고 아들과 한판 크게 붙게 되었습니다.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냐? 아니 아버지가 창피한 건 그렇다 치자. 우리 집이 그 집안이랑 수준이 안 맞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쳐. 근데 아버지 가족들, 동료들까지 그렇게 네 뜻대로 낮춰야 속이 시원하겠어? 내가 널 그리 키웠냐? 오라통이 터질 것 같은 걸 겨우 참고 이은 말이었어요. 근데 아들은 여기에 대고 차가운 목소리로 제가 쉬이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말을 던지더군요. 아버지, 제가 왜 의사가 된 줄 아세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려고 의사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겨우 의사 돼서 이제야 저에게 맞는 집안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걸 또 망치려 들어요? 아버지가 정말 제 아버지면 더 이상 자식 앞길은 망치지 마세요. 지금껏 아버지랑 인연 끊지 않고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온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아들이 던진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만 앞이 어질거려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절 보더니 자신이 지금껏 가난으로 인해 겪은 수치심, 모멸감들을 우르르 한꺼번에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대학 합격한 날 겨우 삼겹살 사주는 아버지는 필요 없다며 그날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웠는지 아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버렸어요.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도 뭐라 이 기분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술로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요.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요. 결국 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는 아들이 홀로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고 산다고 말하고 혼자 엉엉 울었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전날까지도 썩 잠이 오지 않았고 왠지 좀 서글픈 기분이 되었어요. 일단은 그날 미리 백화점에서 사둔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다시 하고 일찍 식장에 도착했어요. 며느리도 제대로 얼굴을 못 봤으니 인사도 해야겠고 영 찝찝한 마음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바로 뛰어오더군요. 잘 차려입고 환칠하게 꾸민 것을 보니 정말 여느 부잣집 아들 못지않게 참 잘났다 싶어 씁쓸하게 보는데 바로 저를 데리고 한쪽 대기실로 가더군요. 아버지, 누구든 아버지한테 와서 인사하면 그냥 악수만 하고 그 이상 말 더 이어가면 안 돼요. 알았죠? 뭐라고? 아니, 왜 그래야 하는 거냐? 그냥 그러라면 그렇게 하세요. 대체 왜 아비인 제가 이렇게까지 아들 결혼식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이유라도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쁘다며 그 이상 말을 더 하지 않고 바로 나가버리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는 앵무새처럼 아들이 부탁한 대로 악수만 하고 감사 인사만 짧게 전했어요. 이건 마치 고깃집 앞에서 움직이며 인사하는 오뚜기 인형이랑 다를 게 없는 꼴이더군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나았을까 싶을 정도로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나가는 길 아무래도 마음이 개운치 않아서 아들을 불렀어요. 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요. 아까 아버지랑 인사한 사람들은 하객 알바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아주 급하게 불러서 쓴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안 했죠? 뭐? 하객 알바? 돈 받고 하객인 척 하는 거예요.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안 한 거 맞죠? 일단은 얼른 집으로 가셔요. 다시 연락할게요. 도대체 이날 제가 뭘 위해서 서 있던 건지 나야말로 그 알바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이랑 다를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버스를 타고 그냥 창밖만 보면서 돌아오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복받치더군요. 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한 것뿐이지만 왜 그렇게 어이없이 눈물이 났던 걸까요? 새삼 한심하게 내가 자기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땡볕 아래 땀으로 목욕을 해가면서 돈을 벌고 먹였는데 하며 온갖 생각들이 치받치더군요.
그러면서도 다시 꾹꾹 누르기를 연속하며 왠지 모를 토할 것 같은 기분으로 빈집에 들어왔어요. 좀 시간이 지나 아들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이미 마음이 꽤나 상해 있어 곱게 받지 않게 되더군요. 왜 연락했냐? 아버지, 잘 들어가셨죠? 고생하셨네. 뒤처리하느라고 바빴어요. 수고하셨으니 용돈 보내드릴게요. 아들은 마치 수고비를 준다는 듯 제게 돈을 입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성의 없이 제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상처받았던 상황들에 대해 한마디도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후로 참 이상한 것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돼도 아들의 연락은 거의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예상했어야 할 상황일지도 모르죠. 그나마 기억나는 게 명절 때 전화가 왔고 둘이 번갈아 가며 아주 짧은 몇 초 정도의 인사만 할 뿐 못 가서 미안하다며 용돈을 보내겠단 말만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확인해 보니 용돈도 보내지 않았어요. 설마 내 예상이 맞을까 싶어 겨우 며칠을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는데 알면서도 그날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누르고 전화 버튼을 눌러도 돌아오는 답은 같았어요. 지금 건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말이요. 나중에는 계속 누르다 못해 화로 번져서 이불에 전화기를 내동댕이 칠 정도로 아들이 저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무참히 단절해버린 현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아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그렇게 있었다고 저를 그렇게 마네킹도 못하게 취급을 한 데다가 연락까지 끊어버린 거랍니까? 제 쪽에서는 아무리 아들 쪽에 연락을 하려고 해봤자 방법이 없었어요. 믿어지시나요? 저는 그 상태로 2년이 넘도록 아들과 며느리 쪽에 아무런 무엇도 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연이 끊긴 거죠. 그렇게 지내는 동안 저는 가히 제정신이 아니었고 매일을 술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입맛도 없고 속 아프게 술만 들이마시느라 가끔 정신이 아찔한 날도 있었어요. 돈 벌어서 생기는 모든 걸 다 아들과 이 작달만한 집에 보태며 살았더니 여전히 저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고 술 마시다가 돈 떨어지면 고꾸라진 몸을 일으켜 또 일하러 나가고 다시 또 널브러져 있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나가는 식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던 중 가뜩이나 힘들어 비틀비틀 거리는 저를 누가 발로 걷어차는 마냥 비참한 상황을 또 만나게 되어버렸어요. 때는 올해 설이었고 집에서 이러고 있는 저를 형과 누나가 불러서 떡국 먹자고 하기에 오랜만에 들렸어요. 그날 마침 큰 조카가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한없이 또 서글퍼져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조카가 저에게 건넨 말을 듣고 머리가 너무 띵하다 못해 기가 막혔습니다. 우주 요즘 엄청 잘 나가죠? 강남 어디 쪽 부근에 성형외과도 차렸던데 우리 와이프도 가끔 SNS 같은 데서 봤다며 엄청 신기해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람 많으시겠어요. 솔직히 용돈 엄청 많이 받고 계시죠? 자식 잘 키우셔서 덕 톡톡히 보시네요. 뭐라고? 성형외과를 차렸다고? 모르고 있으셨어요? 아들은 저와는 연락을 끊어버리고 혼자 그렇게 비싼 땅에 병원을 차려서 쭉쭉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더군요. 그날 일단은 말을 얼버무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렇게 앓느니 직접 만나기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정말 창피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웠지만 큰 조카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말하고 병원 위치를 알아냈어요. 당황하고 미안해하는 조카의 반응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저는 무작정 그 길로 병원으로 쳐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 잘 살고 있었니? 그런데 입구에서 만난 아들은 바로 저를 단번에 알아보곤 보자마자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저를 구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저기 말이라도 하고 오셔야죠. 아니, 연락드릴게요. 일단 가세요. 여기 보는 사람들 눈 많아요.
저는 그 순간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고 눈에 핏대가 올라오는 게 스스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정말 눈이 튀어나올 듯 아들에게 빽빽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야, 이 버러지 같은 자식아! 네 애비를 버리고 니만 잘 살면 다야? 네 애비가 그렇게 우스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애비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허옇고 널쩍한 병동 안에서 사방이 대리석인 양 번뜩이는 그 장소에서 내 아들임에도 아들이 아닌 상태로 저를 차갑게 내쫓으려는 아들에게 저는 왁왁 분노를 토해버렸어요. 뭘 해도 아들에게 다 쏟아내고 끝내버리리란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절 보고 그러더군요. 아버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눈치를 드렸으면 이제 알아차리실 때도 됐잖아요. 뭐? 저 아버지랑 인연 끊고 살아가고 싶은 거요. 그냥 적당히 아버지도 알아듣고 장단 맞춰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 돈 필요하세요? 아, 그럼 계좌번호 놓고 가세요. 제가 지금껏 키운 양육비 톡톡히 다 계산해서 드릴게요. 이 못된 놈의 자식, 너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버지야말로 너무하시죠? 갑자기 말도 없이 저한테 일이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전 아버지 지금 미국에 있다고 말해놓은 상황인데 제 아내가 아버지라도 마주쳤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정말 왜 그리 대책이 없으신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떤 끈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그런 끈 말입니다. 어렸을 적 아들의 얼굴이 희미해지면서 지금 악마로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만 제 눈에 들어왔죠. 허나 그냥 돌아왔으면 그나마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들은 정말 남도 못할 짓을 저에게 저질러 버렸어요. 아들은 그 길로 경찰에 저를 신고해버렸더라고요. 소란을 피운 게 죄라면 죄로 저는 그 지역 지구대에 끌려갔어요. 결국 제 사정을 다 쏟아내니 더 이상 뭐라 상황이 진척될 만한 것도 없었고 여차저차 저는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그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격렬하게 들었고 힘없이 터덜터덜 아무 거리나 걸어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열어보았는데 큰 조카였어요. 제 상황을 듣고 너무 놀라서 걱정이 되었는지 제 아빠인 저의 형님과 고모인 누나에게 말을 했다더군요. 다들 걱정하고 있으니 빨리 집에 들리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향하게 되었어요. 상식아, 너 왜 말을 안 했어? 누나는 제 말을 다 듣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엉엉 우시더군요. 그냥 머리를 파묻고 엎드려 있는 저에게 누나와 형은 비장하게 말을 이어가시더군요. 어쩔 수 없어. 기범이와 다시 아들과 아빠 노릇을 하며 살아가긴 이제 틀렸다고 보인다. 그래도 어쩌겠니? 너는 당연히 받을 건 받아야 해. 제 애비가 엄마 없이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걸 알면서 지 혼자 자란 줄 알다니 찬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건 너도 애비로서 그것까진 바라지 않잖아. 그럼 네가 애를 그만큼 키우는 값이라도 받아. 그건 당연히 네가 요구할 만한 거야. 하지만 전 고개를 내저었어요. 이 이상 아들과 더 나를 세우고 뭘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저도 인연을 끊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젠 내게 아들이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지금껏 아들에게 들어간 돈이 컸던 만큼 저를 위한 노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 돈을 벌어야 할 처지였죠. 오히려 그런 냉혹한 현실이 다시 저를 눈뜨고 살게 하더라고요. 저는 뭐라도 다시 해볼 기력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누나가 제게 나이도 들었고 이제 몸 쓰는 일은 힘들 거라며 적지 않은 돈을 건네더군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거로 뭐라도 시작해볼 수 있을 거야, 성씨가. 고마워, 누나. 저는 눈물로 그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작은 돈가스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대단한 수익을 바라고 시작한 가게는 아니었지만 늘 몸쓰는 일을 하면서 자주 먹었던 음식이 돈가스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런 가게 하나쯤 내보는 게 소원이라면 소원이었거든요.
평생 해왔던 게 몸 쓰는 일이라 식당 일이 낯설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해보고 싶은 걸 해서 그런지 저도 열정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지금의 제 처를 만났고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온 아내가 제게 여러 조언들을 해주었습니다. 식당 경영에 대한 거라든지 음식 요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내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작은 가게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덧 점점 확장을 해나가더니 손님들이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가게가 되어버렸죠. 이걸 보면 아내가 가장 흐뭇해했고요. 저는 누나에게 빌린 돈을 갚고도 넉넉할 만큼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2호점, 3호점을 내게 되었을 즈음 지금의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만 초대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결혼식에 물론 아들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이미 제 사정을 들은 터라 이해해 주었고요. 아내에겐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참 착했어요. 가게가 바쁠 때 저희 가게에 와서 자기들 사정 내팽개치고 일을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제 아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죠. 그런 면에선 아내가 새삼 부럽더랍니다. 저는 아내의 다 큰 자식들도 어쨌든 한 식구이니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애들 여행도 보내주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잘 따라주었고 자기 엄마 행복하게 해주는 제게 고맙다며 효도도 하더랍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과 한 식구가 되어가는 듯 했어요. 제가 아들과 다시 마주한 그날도 아이들과 함께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아저씨 덕분에 엄마 얼굴이 많이 피었어요. 가게도 잘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다 너희들 덕분이다. 아저씨가 용돈 입금해 줄 테니 옷이라도 한 벌 사입고 그래라. 에이, 아니에요. 지금껏 많이 주셨잖아요. 안 받아도 돼요. 제가 주겠다 해도 기필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는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렇게 그날도 작은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니, 여기 또 들어오시면 안 된다 했잖아요. 나가세요. 손님들도 곧바로 그 목소리에 놀라 그쪽을 돌아봤고 저희 가족도 그쪽을 보게 되었는데 그만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포크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직원이 어떤 노숙자같이 생긴 남자에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경찰 부를 거예요. 나가주세요. 밥 좀 주세요. 저는 직원과 아들이 그렇게 말이 오가는 곳을 뚜벅뚜벅 걸어가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다시 얼굴을 보니 아들이 맞더군요. 아버지! 아들은 절 보자마자 옷깃을 확 부여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아버지, 돈 좀 있으세요? 저 밥 좀... 하더라고요. 뒤에 아내가 이걸 보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전 일단 아들을 붙잡고 어느 식당이라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들은 하나에 5,000원 하는 우동을 그리도 맛있게 후루룩 먹더군요. 그릇까지 집어삼킬 기세로 그렇게 먹더니 갑자기 제게 미안한 얼굴로 김밥도 시켜도 되냐 묻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격떨어진다며 가족도 초대 못하게 하던 아들이 5,000원도 없어 이런 거짓 신세가 되었다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저는 한참을 멀뚱히 아들이 먹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들이 밥을 먹은 후엔 이제 어찌 된 일인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었는지 물었죠.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떨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의료사고가 있었어요. 세간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병원 측에서 철저히 비밀로 붙이려 했으니까요. 제가 환자 한 명을 그만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 때문에 돈도 잃고 면허도 잃었고요. 아내는 이미 진즉에 바람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런 일까지 당하니 바로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폐인이 되어서 살게 된 거예요. 벌써 1년이네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들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나마도 가물가물했죠.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이리 살고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죠. 솔직히 말해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죄송하단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쓰레기였어요. 아버지에게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요. 이제 와서 용서해달란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요. 근데 문득 아들 얼굴을 보니 아들이 했던 말들이 생각나면서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부모 버리고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왜 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건지. 감정이 끌어올라 그만 분을 터뜨렸어요. 아들은 제가 화내는 걸 그대로 묵묵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아들은 무릎을 꿇었고 저는 아들을 얼싸안고 울게 됐어요. 아들도 아이처럼 제 어깨에 기대어 죄송하다며 엉엉 울었고요. 그 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아들은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여보, 미안해. 불편할 텐데 내가 작은 방 하나 구해서 곧 내보낼게. 아니에요. 당신한테 어찌됐든 아들이잖아요. 일단 화해하는 게 우선이에요. 아내가 아들이 있는 걸 허락해준 덕분이에요. 미운 놈이지만 아들은 이 집에 들러붙고 사는 게 미안한지 제 가게에 나가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러면서 6개월째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들 생각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에요. 인연을 끊고 나서도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밖에 일 다니느라 아들을 혼자 집에 놔두고 외롭게 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자초하게 한 것일까? 뭐 때문에 변해버린 걸까 생각하다가 그러면서도 그냥 아들이 저에게 아빠 서운했어? 미안해 하면서 팔만 조금이라도 뻗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아빠 하고 저를 바라봐주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에게 너무 못된 짓을 했던 아들이었기에 그런 생각마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아들과 이렇게 지내고 있는 지금 솔직히 썩 나쁘지 않아요. 아직 서로 간의 상처도 있고 저도 아들에게 남은 감정이 있다 보니 아들을 다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대로 한번 붙들고 살아보려고요. 제 선택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좋은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엔 부디 좋은 일만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